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당백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공개법 오늘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회의공개법에 관해서는 저희 정보공개센터 TF가 지난 몇 달 동안 좀 띄엄띄엄 모임을 가지면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좀 관심 가졌던 내용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회의공개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거창한데요. 일단은 주제는, 내용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회의공개법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스피커가 큰 조직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센터가 나름 정보공개 제도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하고 있다는, 가장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시민단체로서 정보공개 영역에 있어서 새 정부한테 바라는 정책 제안을 만들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공공정보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의 청산.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저희 후원의 밤 그날에 맞춰서 했던 정보공개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던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악의적, 고의적, 비공개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형태로든지 제재하는 수단이 있어야겠다, 제도가 있어야겠다는 데 공감을 표해 주시고 거기에 의견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여기는 처벌이라고 썼지만 이 처벌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있는 그런 수위의 처벌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 제재 조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논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하면서 정말 악의적이고 고의적, 이거는 실수를 하는 거, 실수로 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비공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조항을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첫 번째 아젠다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평가 우선순위 확보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평가 항목들을 좀 세세하게 만들고 그 우선순위를 좀 높이면 정보공개 관행에 좀 도움이 될까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그 다음에 정보공개 교육 의무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보공개 목록 공개는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목록이 비공개됐을 때, 목록이 감춰졌을 때 저희가 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심대하게 제한을 받는다, 이런 생각에서 정보 목록 공개를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로 건너뛰면 정보공개 책임기구의 상설화, 독립화, 이 얘기는 정보공개위원회 상설기구화, 여기다가 사실은 정보공개 심판 기능을 부여하자. 왜냐하면 지금 중앙행정심판원에서 하는 많은 건수 중에 많은 건수가 정보공개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세심판원을 모델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조세심판원의 모델을 가지고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 심판 기능을 부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아젠다입니다. 회의공개법을 제정하자. 사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1996년 12월 31일 날 정보공개법을 제정을 하고요. 1998년 1월 1일 날 정보공개법이 시행됐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법이 성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98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을 보면 정보공개 접수 건수는 한 26배 정도로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여기 쭉 98년부터 뭐 2014년까지 쭉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는 건 98년에 어쨌든 정보공개법이 시행이 되고 2004년에 한 차례 정보공개법이 전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open.go.kr 서비스가 시행이 돼서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공개 청구가 손쉬운 그런 나라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2008년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정보공개 관련된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한 발 앞으로 갔다가 한 발 뒤로 갔다가 어쨌든 발전하는 과정들을 겪었고요. 2015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보시면 사실은 여기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여기 오타가 났네요. 단체 정보 전부 공개, 부분 공개까지 하면 98%입니다. 이 정도로 보면 거의 맥시멈까지 왔다. 이 뭐 공개할 만한 것들은 다 공개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고요. 이 숨은 2% 안에 무엇이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뭐 질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되겠지만 일단은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정보 공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행정부처는 뚝 떨어지죠. 75%로 떨어집니다. 물론 중앙행정부처는 좀 더 비밀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뭐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겠지만 75% 예,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개선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재미난 부분이 밑에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흔히들 우리가 청와대라고 부르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의 2015년도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보십시오. 위에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내세우면서 정보공개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정보공개 처리 현황이 보여주듯이 정작 청와대는 최악의 정보공개를 한 공공기관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수치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있는 수치니까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비공개되느냐를 이제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부존재는 빠졌습니다. 부존재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빠졌죠. 사실은 부존재를 비공개 사유로 하는 부분들 통계에서 뺀 부분은 일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부존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데 이제까지 통계를 보고 저희가 이제 글을 쓰고 했을 때 부존재를 비공개 사유에서 뺐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공개율이 한 5% 정도 훅 올라가는 그런 어떻게 착시 효과를 저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차치하고요. 일단 부존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럼 1등을 누가 먹었느냐? 보시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입니다. 개인정보법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보공개법 구조 1항에 8가지 항목 중에 가장 명백한 부분은 사실은 개인정보에 의한 비공개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거는 공공의 업무, 공공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조차도 개인정보로 영역으로 넣어버려서 이거를 핑계로 비공개하는 악의적 고의적으로 비공개했던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비공개 사유가 바로 법령상 비밀 비공개입니다. 예. 이게 1항 1호죠. 1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았을 때 이게 법령상 1호다. 법령상 타법에서 비밀 비공개하기로 했다 하는데 그 타법이 뭔지, 타법의 내용이 뭔지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바로 공정한 업무 수행의 지장 등이라고 하는 비공개 사유입니다. 여기 밑에 써져 있듯이 제9조의 5호죠.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이것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만 조항이 얼마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5호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아직 업무가 끝나지 않았다. 라는 사유로 비공개 사유로 거의 3등에 이제 들어가는 3, 4등을 먹는 그런 사유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의심이 드는 게 왜 시민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야 되느냐라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보통 뭐냐면 부동산, 매점 매석 등을 해서 어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 그거는 이미 구조에 따로 두고 있죠. 그런 경우에 비공개하도록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20년 동안의 정보공개법이 자라오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을 내주지 않았을 때 이의제기를 하고 싸우고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회의공개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정보공개센터 내부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공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을 비밀로 하여 두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용인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며 민주적 행정구현의 정신에 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권력에서 그 권력을 선출하는 그 과정에만 참여하고요. 그 선출된 권력이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는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오래죠. 미국은 이제 회의공개법을 단독 법률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긴 한데요. 미국의 회의공개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회의공개법이 20세기 초반부터 회의공개법을 일부 주에서 알라바마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이었습니다. 그 사문화된 법령이 결정적으로 제대로 연방법령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게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워터게이트 사건이 없었으면 흔히 미국의 회의공개법이라고 얘기하는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가 만들어질 수 있었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없었냐? 있었죠.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회의공개법이 왜 필요한지를 너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저희 정보공개센터에서 실제로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이 과정은 니네들은 모르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줄게. 이랬던 사건입니다. 서별관 회의. 우리의 진짜 먹거리와 우리의 삶이 정말 달려있는 경제정책을 어떻게 그 경제정책이 수립되는지를 우리는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7시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민간 영역에서 SC은행이 배당 관련해서 의사결정 절차. 이게 2014년에 SC그룹에서, SC은행에서 이사진들 소수가 모여서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을 합니다. 2014년에 SCS, 그러니까 스탠다드 차터 은행이죠. 영국계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순이익이 500억 불과했는데요. 그해 1,500억을 본사로 송금합니다. 그 손에는 고스란히 누가 있냐면 이 은행의 고객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이 소수에 의해서 깜깜한 방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보공개법의 연역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8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2000년대 이제 이 이후에 저희가 오바마 정부의 거버먼트 2.0까지 이제 내려오는 연역들이 있는데요. 이 연역들을 다시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노란색으로 친 76년에 미국 연방회의법, 회의공개법이 제정된 것 76년입니다. 사실은 이제 2017년에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에서 정보공개 관련된 법령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회의공개법을 단독 입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만 하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되냐? 우리는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받아들인 정보공개법을 아주 선진적으로 받아들인 나라고요. 회의공개법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제정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회의공개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정보공개법의 이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뭐만 얘기를 했냐면, 자, 미국은 두루마리법이죠. 영미법 체계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와 다릅니다. 줄줄이 사탕이죠. US 코드 섹션 552를 치면 구글에서 저렇게 USC 552 치면 흔히들 줄여서 짧게 정보자유법이라는 게 검색이 됩니다. 552A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552B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바로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흔히 얘기하는 회의공개법이라고 번역되는 그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는 좌우의 양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미국은 정보자유법이라고 하는 아주 큰 몸통에 붙여서 회의공개라는 또 다른 날개로 같이 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이쪽 날개가 없었던 거죠. PT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급하게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공개법이 미국에서 어떠한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좀 따져보면 좀 더 이제
수정헌법 제1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저 US United States Code Congressional and and Administrative News라는 이제 그 정보 발행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선샤인 액트의 제정 의의는 무엇이냐를 이야기한 건데요. 회의공개법의 기본 전제는 시민은 권력의 유일한 합법적 근거라는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정부는 시민을 위한 공복이며 공복이어야 한다. 정부는 시민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제임스 메디슨이 했거든요. 이 제임스 메디슨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49번 페이퍼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년 전에 한 그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 권리에서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Right to Know에서 켄트 쿠퍼가 알 권리의 존중 없이는 정치적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미국 회의공개법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공개법에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공개법이 필요해요. 회의공개법이 필요해요. 미국에는 회의공개법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회의공개법의 내용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이거를 회의공개법을 공부하려고 했을 때 미국 회의공개법이 한글화된 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뜻이 이해가 안 돼요. 버발못이라서.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부 자료로 이거를 번역을 해두신 게 있어서 살짝 봤는데 제 번역이 낫습니다. 그리고 한번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것 좀 고쳐서 조금 읽기가 그래도 우리말이 되게 처음에는 직역을 해놨더니 번역해놓고 내가 읽는데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섹션, 그러니까 OEB 섹션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기관, 회의, 구성원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은요, 각 주마다 50개 주에 다 회의공개법이 주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별로 있는 회의공개법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연방정부 회의공개법이기 때문에 연방기구, 연방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 공공기관에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B의 가장 멋진 말이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전 기관 회의의 전 부분은 일반에게 공개된다. 저희가 우리가 정보공개법의 원칙은 뭡니까? 모든 정보는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도 모든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 딱 글을 읽어보시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회의공개법이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은 회의공개법의 내용을 보기 전에는 우리처럼 회의록에 대한 공개, 회의를 하고 남은 기록에 대한 공개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의 회의공개법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회의 자체를 공개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항에는요, 서브섹션 C에는 무엇이냐면 10가지 회의, 우리나라 정보공개법 구조 1항에 있듯이 구정에는 8가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듯이 10가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촘촘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 정보자유법 OEA와 거의 흡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5번하고 9번이 다른가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 조금 다른 거 빼놓고는 거의 동일하게
사실상 정보자유법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밑줄 친 거 그냥 간단하게 국방 외교 정책을 위한 기밀 비공개 될 수 있어요. 내부 인사 규칙 및 관련 정보 비공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익숙하죠. 여기 여러분들 다 익숙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섹션 5의 이해의 법률에 따라, 그러니까 타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요거 비공개. 그 다음에 영업비밀, 상업적 정보, 재정적 정보 비공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특정인의 범죄 고발, 특정인의 견책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사생활 정보. 그 다음에 수사기록, 금융기관 규제나 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에 관련된 이런 현황 정보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금융특위 야기하는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기관이 제안한 조치를 실행하는데 업무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민사소송, 소송에 따른 정보,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회의공개법 안에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C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법 구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섹션 C에 따른 조치는 여기 제가 타 조항을 앞서서 계속 크로스 레퍼런스하는 부분은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회색으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아마 프린트물에는 똑같은 색깔로 나오죠. 조금 흐리게 나와요. 예, 여기는 확 차이 나네요. 다행히 제가 의도한 바대로 확 차이 납니다. 서브섹션 C에 따른 조치는 기관 구성원이 전체 중 다수가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에 찬성한 경우에만 취한다. 기관 구성원의 표결은 각각의 기관회의에서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제한된 부분 또는 유보하기로 제한된 정보에 대해 이루어진다. 1년의 각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다루고 이러한 1년의 회의가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예정된 경우 1년의 회의에서 일반에게 비공개하기로 제한된 부분이나 이러한 1년의 회의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를 1회 표결할 수 있다. 해당 표결에 참여한 기관 구성원의 각각의 표결은 기록이 되고 대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보면 이 항목은 뭐냐면 이미 정기적으로 열리는 연방기관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방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공개가 되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비공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의의 일부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언급된 이유 중 하나를 근거로 기관이 해당 부분을 일반에게 비공개하도록 요청할 때는 기관은 구성원 1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의의 비공개 여부를 표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표결에 의해서 이거를 공개할지 안 할지 이야기하고요. 표결이 이루어지면 기관은 1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 결과 사본을 일반에 공개한다.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했어요. 비공개하기로 해서 표결을 했단 말이죠. 그 표결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놈이 비공개하자고 했는지, 누가 비공개하자고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회의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 기관은 표결 사항과 해당 부분을 비공개한다는 조치에 대한 완전한 설명서를 비롯하여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정되는 모든 인원과 그 소속에 관한 목록을 1일 이내에 일반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대부분이 여기 서브섹션 패러그래프 또는 이러한 사유의 결합을 근거로 적절하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거나 기관 구성원의 다수가 해당 회의나 회의 일부를 시작할 때 회의의 비공개분을 비공개하기로 표결하는 경우 규칙으로 해당 의회나 회의 일부를 비공개하기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반영한 표결의 사본이 일반에게 공개된다.
다만 기관은 서브섹션 C에 따라 아까 서브섹션 C의 10가지 항목에 따라 비공개할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회의 및 회의 일부의 시간, 장소 및 주제를 일반에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자, E를 보면요. 제가 대부분 E하고 F까지 있습니다. 요 뒤에 다른 자질구레한 부칙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다 실지를 않았어요. 자, E를 보면 각 회의의 기관은 적어도 회의 일주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일반 공개 여부 그리고 회의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하기 위해 기관이 지정한 기관 구성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고한다. 기관 구성원의 다수가 해당 회의를 조기에 소집해야 한다고 표결로서 정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공고한다. 여기 이 부분은 혹여라도 빨리 있잖아요. 회의가 빨리 진행된 일정보다 빨리 진행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빨리 공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대로 공고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런 회의 공개에 대한 얘기고요. F는 이제 보시면 비공개된 모든 회의에서 기관의 법무자문위원이나 최고법률자는 자신의 의견으로서 회의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면 공적으로 증명하고 관련하여 개별 예외 규정을 명시한다. 기관은 이러한 증명서의 사본을 회의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참석사를 기재한 회의 감독관의 진술서와 함께 보유한다. 기관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각 회의의 절차나 회의의 일부를 전부 기록하며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주로 내용들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비공개할까? 그 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하면 공개하고 회의를 비공개할 때 유예될 때는 어떻게 공고를 해야 된다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 회의는 이렇게 기록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의 일부를 전부 기록하며 적절한 필사 기록이나 전자 기록을 완전하게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에게 비공개되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의 경우 기관은 이러한 필사 기록이나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 중 하나를 유지하고 해당 회의록은 논의된 모든 사안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고 취해진 조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덧붙여 각 사안에 제기된 각자의 입장을 서술하며 호명 투표의 기록과 그 사유가 기재된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회의록 공개 청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회의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회의 요지가 옵니다. 회의 내용이 오지 않아요. 이 내용은 요지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세세하게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라고 할 수 있고요.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문서는 이러한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은 의제 항목 또는 회의에서 얻은 증인의 증언 항목에 대한 논의의 필사 기록,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즉시 일반에 공개한다. 단 기관이 유보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한다고 결정한 논의나 증언의 항목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일단 회의가 되고요. 회의는 완전히 공개예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기록도 즉시 공개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만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서브섹션 C항에 의해서 이거는 비공개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외로 두는 거죠. 발언자 각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필사기록, 회의기록 또는 전자기록의 필사기록 사본은 복사하거나 필수하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제공된다. 기관은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에 대한 필사기록의 완전한 사본, 회의록의 완전한 사본 또는 완전한 전자기록을 해당 회의 이후 최소한 2년 또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가 개최되도록 한 기관의 절차가 종료된 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령상의 회의 공개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느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17조 기록물의 생산 제2항에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은 그 기록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 기록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는 뭐냐면 여기가 사실은 여기에 방점을 찍힙니다. 보호. 그리고 사실은 절박한 생산이죠. 어쨌든 생산해라. 생산해라. 그리고 보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개에는 1도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밑줄친 부분이 시행령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냐. 시행령 제18조에 있습니다. 자, 법 제17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지기자를 구성으로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지기자가 참여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원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제1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이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이래 놓으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숫자는 많습니다. 회의록을 생산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범주는 상당히 넓혀놓은 거는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오히려 회의록 생산을 부실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해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폭넓게 회의록을 생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항목의 복잡한 것 중에 제가 포커싱을 굉장히 눈이 번쩍 띄었고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지정회의입니다. 여기 국가기록원에서 지정회의, 국가기록원장이 지정을 해서 요거는 꼭 회의록을 좀 남겨주세요. 속기록,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녹음기록 중에 하나를 남겨주세요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제가 굉장히 관심 있었던 거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 뒤에 이제 표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그나마 회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찾다 보면 자, 뭐 시행령 여기 제5조 2 원문 공개 대상 기관의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원문 대상 기관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찾은 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도돌이표 있죠.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 법에 왔더니 다시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언급하고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갔더니 이렇게 정보공개법 돌아서 다시 이 법을 얘기하고 있고 이 법은 다시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흔히 선샤인 액트하고 우리의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비교를 해보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회의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 안 해요. 오히려 회의록 생산 의무에 좀 더 방점이 찍혔죠. 어쨌든 회의록만이라도 좀 만들어달라. 여기서 회의의 공개 및 회의의 작성 공개
관리 공개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회의록 작성 관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정회의 제도가 없고 우리는 있습니다. 연방정부 적용 범위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이고 우리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라서 사실상 더 넓습니다. 자, 10가지 비공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회의록은요. 10년, 최장 15년까지 비공개하도록 따로 두고 있고 그거를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대비해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회의록은 생산해서 굉장히 보호해 줄게. 10년까지 막 안 보여줄게. 그러니까 생산해. 보호해 줄게.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예 생산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좀 더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2012년에 과감하게 던졌었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면서부터 되고 나서 과감하게 뭐라 그랬냐면 여기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모델로 한 서울시 회의공개 규칙을 제정하겠다 이랬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그래서 막 여기 머니투데이에 그때 회의 뭐 서울시 회의 전면 공개, 투명 행정 구현 막 된다고 막 이제 막 기사 막 뜨고. 근데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됐나 봤더니 2014년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게 굳이 이게 단독으로 법을 두는 것보다 그냥 서울시의 다른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왜냐면 여기는 규칙이고요. 규칙보다는 다른 조례에다가 조례가 상이니까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잡아넣겠다. 그냥 그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서울시는 변명을 했는데 실제로 뉴스원 기사 맨 끝에 보면 한간에는 뭐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이 법이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뭐 전해진다. 이렇게 여러 기사가 이제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제9조 2항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규칙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조례에다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살짝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정말 찾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 이게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사실은 좀 숨겨놓은 거고요. 이거 왜 이랬는지 사실은 좀 의문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행정 공표하도록 한 요항으로 또 이제 하나로 이제 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여기 보시면 정보소통광장을 통해서 회의를 많이 공개하고 있긴 해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단독 규칙으로 만들지 못한 한이 왠지 여기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의 한 챕터로 이렇게 회의 정보 공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 추진 근거라고 해서
뭐 행정정보 공개 조례,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뭐 이런 조례로 쫙 흩어져 있는 거죠. 다시 중앙행정부처로 와서요. 아까 그 지정회의라고 했던 부분들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지정하고 있는 중앙행정부처 속기록 의무 생산 회의는 23개 기관 71개 회의입니다. 요 정보공개 청구를 어떻게 했냐면요. 2008년부터 2016년 공공기록물 관리법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지정 현황 목록, 개별 지정회의의 연도별 회의 개최 횟수, 회의 작성 유무, 회의록 작성 유무,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등을 포함한 운영 현황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보면 공개된 것 중에 여기 회의록 작성 형태하고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는 안 줬어요. 안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요거는 각 기관별로 다 알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했고요. 근데 지금 막 쓰나미처럼 정보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하나 요즘에 그 정보는 여기서 PT에서 정리를 못했는데요. 의외로 지정회의인데 회의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요. 이런 회의를 대면 회의로 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는 거는 회의록을 따로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대요. 또는 일부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죄다 비공개입니다. 죄다 비공개예요. 그것도 차후에 제가 이거를 페이퍼로 정리를 만약 하게 되면 그 데이터도 같이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지정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각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아예 개최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처가 미제출했는데 유독 2014년에 왜 이렇게 제출하지 않아서 국가기록원은 안 갖고 있다라고 한 데가 너무 많아요. 이거 국가기록원이 이거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정회의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니네가 안 주고 있으면 그래 안 줬구나 라고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담당 선생님을 보면 좀 얼굴을 보면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좀 싶습니다. 아니 이걸 안 했으면 뭐 닥달을 해서 받아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줬네? 안 주네? 그럼 뭐 안 주니까 그냥 넘어가신 거잖아요. 이거. 좀 그렇고요. 자,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소속 속기록 의무 생산 현황 지정 현황입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관 소속이니까 대통령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들인데요. 19기관 21개 회의인데 대통령 기록관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 부존재 된다고 합니다. 안 준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각 위원회로 알아서 물어보시랍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안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담당자 선생님께서는 자기도 맨날 가서 이거를 지정회의니까 회의록을 남기셔야 되고 이걸 계속 교육을 하신답니다. 하는데 안 준답니다. 새 정부에서는 바뀌어야겠죠. 새 정부 국가기록원은 지정회의 관리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PT인데요. 회의공개법. 그러면 무엇을 우리 회의공개법은 담아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원칙을 가지고 싶다. 흔히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원칙을 법령안으로 넣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SO 15489에 있는 진본성부터 시작해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이 법령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보공개법은 절차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조차도 모든 정보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회의공개법도 모든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선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의 구조 1항을 준용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을 둬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비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회의는 무조건 비공개야. 비공개가 디폴트야. 가 아니라 회의는 공개가 디폴트야. 다만 어떤 비공개 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회의는 기록돼야 됩니다. 저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무 대상이 오히려 더 확대돼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랑 한 얘기랑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너무 이제 3급 이상이니까 3급 이상 회의이기 때문에 너무 좀 범위가 큰 게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요. 거꾸로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이 중앙행정부처의 정보공개율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회의들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정치적 사안보다는 진짜 사람들의 실생활, 삶의 질, 그냥 우리 동네 길 하나가 나요. 이런 내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 관리 의무 대상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기록원은 할 거면 하고 말 건 말아야 됩니다. 지정회의 운영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제대로 하는 등 마는 등 권력기관 눈치 보면서 대통령 기록실 뭐 하나 달라고 하도 못하고 중앙행정부처 뭐 안 줘도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의록은 회의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공공기관에서 남긴 거는 회의록이 아니에요. 진짜 회의록이라고 한다면 회의의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그냥 이런 거죠. 회의 맨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몇 명 모였어요. 심지어는 누가 모였는지도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 박땡땡 이렇게 나옵니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박땡땡 해놓고 무슨 대학 교수래. 그러면 유추해석은 돼요. 유추해석은 되는데 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런 음모론을 싫어하죠. 우리는 팩트에 의해서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땡땡으로 나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를 누구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 내용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사실은 이 부분이 컨트로버셜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회의공개법에서 항상 반대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됐을 때 회의의 품질이 저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언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저는 좀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발언을 할 때, 부끄러운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공익을 위해서 발언한다면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물론 거기서 비공개 대상 정보,
만약에 여기가 뭐 무슨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이런 데 관한 회의들은 비공개되는 거 맞아요. 거기서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다 공개됐다가 그 다음날 막 부동산 막 난리 나고 떴다방 생기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정보공개법 구조 1항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정보는 비공개하라고. 그 외의 것들은 당당하게 발언하시고 공개돼야 됩니다.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 회의는 다 속기록으로 남습니다. 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신데. 결정사항, 표결사항. 자, 아까 보시면 미국 회의공개법에서는 비공개하기로 한 표결도 공개됩니다. 포함한 모든 회의 정보의 생산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처음으로 얘기할 때 정보공개법상의 악의적, 그 다음에 고의적, 비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을 우리가 두어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했죠. 회의 정보에 있어서도 이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작성, 관리를 미비하거나 부실하게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떤 행정적으로든지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면 행정적으로 어떻게든 제재를 하든지 하는 방식들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이 법안에다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흔히 경영학에서 공정성에 대한, 이쿼티에 대한 이론을 얘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이 있습니다. 분배 공정성, 우리가 흔히들 처음에는요,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지더라도 분배 공정성이 확보가 되면 처음에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분배 공정성, 결과조차도 절대로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공정을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 절차의 투명성은 정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부당한 결과 얻었을 때 왜 우리의 정책 결정이 이렇게 부당한 정책 결정이 만들어졌는지, 왜 이렇게 의사결정이 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패러다임이 변해야 되고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서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를 전진시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